코스피가 나흘 연속 상승하며 2,500선 회복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430원을 웃돌고 있습니다. 유정현 기자. 네, 유정현입니다. 국내 증시 상황 먼저 전해주시죠. 네, 코스피가 오후 들어서는 반등에 성공하면서 조금 전인 오후 2시 50분 기준으로 어제보다 0.4% 안팎 올라 2,490선대에 거래 중입니다. 장중 2,500선을 찍기도 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삼성전자가 56,000원대, SK하이닉스가 17만 5천원 선에 거래 중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과 현대차는 각각 39만 원, 21만 원 중반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현금과 주식 동시 배당을 결정한 셀트리온이 장중 6%가량 크게 뛰었고요. 대주주로부터 자사주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이 제출된 고려아연은 반대로 한때 8% 넘게 빠지기도 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오늘도 어제보다 1.4%가량 올라 700선 회복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환율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요? 네, 이달 들어 원달러 환율은 종가 기준 단 하루도 1,400원 밑으로 떨어진 날이 없습니다. 오늘도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2시 50분 기준으로 전장보다 소폭 올라 1,432원 안팎에 거래 중입니다. 내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표결 등 국내 중대한 정치적 이슈가 많아 당분간 외환시장 변동성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아시아 증시는 일제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가 1% 내외 하락세를 보이면서 나흘간의 랠리가 숨을 고르고 있고요. 중국 상해종합지수와 홍콩 항생지수도 1% 후반대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SBS 비즈 유정현입니다. 방금 전 오후 2시부터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 소추안이 보고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영준 기자. 네, 우영준입니다. 국회 탄핵 소추안 보고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됨에 따라 여야는 내일 오후 5시 탄핵안 표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2차 탄핵안은 탄핵 소추 사유와 관련해 헌법이 부여한 계엄 선포권을 남용해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정부, 군대와 경찰을 동원, 무장 폭동하는 내란죄를 저질러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버렸다고 적시했습니다. 그리고 직무 집행에 있어서 중대한 위법 행위를 했다고 명시했습니다. 2차 탄핵안에는 국회 현안 질의에서 나왔던 증언들이 더 보강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탄핵 사유에 있어서는 1차 탄핵안과 유사하지만 수사 과정이나 국회 현안 질의에서 나온 증언을 토대로 사건 경위는 대폭 보강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을 통해 비상계엄과 관련된 내용을 검토한 것, 그리고 곽종근 특수전 사령관에게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 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는 내용 등이 추가로 담겼습니다. 또 윤 대통령이 어제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의 실체적 요건이 없음을 사실상 인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까지 국민의힘에서는 7명 의원이 대통령 탄핵에 공개 찬성해 1명만 더 추가로 찬성하면 탄핵안은 가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당 안팎에서는 최소 8명 이상의 이탈 조짐이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현재 국회에선 한덕수 국무총리 등 정부를 상대로 한 비상계엄과 관련한 긴급 현안 질문이 진행되고 있는데 야당을 중심으로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와 관련한 질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SBS 비주 우영준입니다. 계엄 사태 관련한 수사 속보 알아보겠습니다. 서주연 기자. 네, 서주연입니다. 경찰이 윤 대통령 체포를 검토하고 있다고요? 네,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 수사를 추가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압수수색과 윤 대통령의 통신 내역에 대한 압수수색, 경찰 출석을 요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내란과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여인영 국군 방첩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여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아 국회와 중앙선관위에 방첩사 요원들을 보내고 여야 대표 등 주요 인사를 체포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청장에 대한 구속심사도 오늘 진행되죠? 네, 서울중앙지법은 방금 전인 오후 3시부터 조 청장과 김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계엄령 선포 3시간 전 서울 삼청동의 대통령안가에서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계엄 관련 얘기를 나눈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조사에서 조 청장은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뒤 직접 전화를 걸어 국회의원들에 대해 계엄법 위반인이 다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며
특히 체포 명단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1심을 무죄 판결한 김동연 부장판사도 포함돼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SBS 비즈 서주연입니다. 탄핵 정국 속에 기업들이 그동안 반대 입장을 표명한 법안들이 야당 주도로 속속 통과되고 있습니다. 경제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민우 기자입니다. 국회 증언법이라고 불리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기업인을 언제든 국회로 호출하고 기업 기밀이 담긴 서류를 무조건 공개하도록 하는 법입니다. 당초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예상됐으나 탄핵 정국으로 거부권 행사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전망입니다. 국회가 이렇게 CEO를 정인으로 부르고 기업을 옥죄한다 그러면 더 많은 기업이 유출이 일어날 것이고 이번 계엄 사태로 인해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것도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이고 경제에는 여야가 따로 없기 때문에 반도체법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된다. 동시에 소액주주를 보호하자는 취지의 이사의 충실 의무를 강화하는 상법 개정안 역시 탄핵 정국을 틈타 다시 도입될 전망입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지난 11일 상법 개정을 계속 추진한다며 이번 연말 이전에라도 통과하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K칩스법은 일몰 기한을 올해 말에서 3년 연장하는 내용만 통과됐고 세액공제율 상향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반도체 특별법과 전력만 특별법 역시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졌습니다. 동시에 내년 예산안에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기반시설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허단지 기반시설 지원 상향 예산은 미반영됐습니다. SBS 비즈 이민우입니다. 밸류업 정책에도 불똥이 튀었습니다. 기업들의 밸류업 관심이 차갑게 식어가고 있습니다. 조슬기 기자. 네, 조슬기입니다. 이번 계엄 사태 이후 밸류업 공시가 뚝 끊겼다고요?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지난주 선포한 직후 이 최근 일주일 동안 상장기업 밸류업 공시는 5건에 그쳤습니다. 코스피 상장사가 2곳, 코스닥 상장사가 3곳으로 대기업으로는 기업은행 단 1곳뿐입니다. 계엄 사태 직전까지만 해도 SK 하이닉스를 비롯해 롯데와 카카오, LG그룹 등 대기업들이 속속 참여했는데 현재는 차갑게 식은 분위기입니다. 다행히 증시가 빠르게 안정을 되찾으면서 밸류업 공시가 재개되긴 했지만 참여 속도는 전과 비교하면 더딘 편인데요. 내년도 사업 방향이 잡히는 연말부터 최소 100여 개 기업이 밸류업 공시에 나설 것으로 기대했던 이 거래소 측 입장에선 최근의 상황이 당황스러운 모습입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밸류업 공시를 굳이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유인 혜택이 사라진 것도 이유죠? 맞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을 통해 이 주주 환원 증가액 5% 법인세 세액 공제를 비롯해 밸류업 기업 가업 상속 공제 2배 확대 등을 골자로 한 밸류업 세제 혜택 방안을 내놨는데요. 하지만 이런 세제 지원안들이 최근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정부가 기업들에게 줄 수 있는 이 핵심적인 당근책이 사라진 만큼 기업들 입장에선 배당 확대나 자사주 소각, 기업 가치 제고에 나설 요인이 낮아진 셈인데요. 여기에 탄핵 정국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정책 지속성에 대한 의문마저 제기되고 있어 밸류업 추진 동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SBS 비즈 조슬기입니다. 경제부처들은 대외 신인도 타격을 막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안지혜 기자. 최상목 부총리가 글로벌 신용평가사를 만났다고요? 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어제 정부 서울청사에서 S&P와 무디스, 피치 세 곳의 글로벌 신용평가사들과 만났습니다. 최근 정치 상황과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향을 설명하기 위해서인데요. 신평사들은 최근 정치 상황에도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은 여전히 안정적이라면서 오히려 한국의 제도적 강인함과 회복력을 체감했다고 평가했다고 기재부는 전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과거 2차례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다면서 한국의 모든 국가 시스템은 종전과 다름없이 정상 운영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글로벌 신평사들이 아직 움직이지는 않았지만 계엄 사태 이후 불안 요소는 여전한 상황입니다. 신평사들이 우리나라 국가 신용등급을 내리면 국내 기업과 기관의 외화자금 조달 비용이 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 기자, 앞으로는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나요? 네, 경제팀들이 전부 분주한 상황입니다. 금융외환시장 동향 및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일명 F4 회의는 지난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연일 열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서 최 부총리는 미국의 제닛 옐런 재무장관과 화상 면담을 진행했고 오늘 오전에는 외국인 투자기업과 간담회도 가졌습니다. 외투기업들은 정부 차원에서의 투명한 상황 공유를 당부했습니다. 또 한국은행도 오는 14일에서 15일 해외 IB 딜러 또 애널리스트들과 컨퍼런스 콜을 앞두고 있습니다. 최 부총리는 주말 정치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대비하고 또 변동성이 과하게 나타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시장 안정 조치를 적기에 시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안지혜입니다. 환율 영향으로 수입 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이정민 기자, 지난달 수입 물가 얼마나 올랐습니까? 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수입물가 지수는 139.03으로 10월보다 1.1% 올랐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농림수산품을 중심으로 원재료가 전월 대비 0.2% 상승했습니다. 1차 금속 제품과 석탄 및 석유 제품을 중심으로 중간재도 1.5% 올랐습니다. 자본재와 소비재도 전월 대비 각각 1.2%, 1.5% 상승했습니다. 유가는 두바이유 기준 72.61달러로 한 달 새 3.1% 내렸습니다. 1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13.1% 낮습니다. 다만 원달러 환율이 지난달 평균 1,393원 38전으로 한 달 새 2.4%,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6.3% 올랐습니다. 한국은행은 원달러 환율은 물가지수 계산에 있어 모든 품목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유가보다 더 큰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달은 더 심해지겠네요. 네, 최근 원달러 환율이 더 오르면서 수입 물가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이달 들어 30원 넘게 올랐습니다. 다만 한은은 이달 수입 물가 전망에 대해 상하방 요인이 뒤섞여 있어 당장 전망하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지난달 수출 물가 지수는 130.59로 1.6% 올랐습니다. 수입 물가와 마찬가지로 두 달째 상승세입니다. 석탄 석유 제품이 2.6%, 화학 제품이 1.3% 오르면서 수출 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달러 기준 무역 지수의 경우 수출 물량과 금액 모두 1년 전보다 각각 1.4%, 0.3% 떨어졌습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상위 10대 수출 기업이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이들 기업들이 수출에 타격을 입으면 경제 충격은 더 커질 거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최지수 기자. 네, 최지수입니다. 지난 3분기 수출 기업들 상황 어땠습니까? 네, 통계청에 따르면 수출액 상위 10대 기업이 전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 커졌습니다. 10대 수출 기업의 무역액은 650억 달러로 무역 집중도는 37.4%로 집계됐습니다. 2018년 3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반도체 부문 호조세로 대기업 수출이 16.2% 늘면서 수출 자체는 견고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다만 일부 상위 기업에 대한 편중이 심한 상황입니다. 내년 미국의 고관세 정책 실행으로 이들 기업이 타격을 입으면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나라는 대중 수출 비중이 높고 또 주로 중간재를 수출하기 때문에 중국 제품에 매겨지는 60% 고관세의 영향이 크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최 기자, 정부의 경제 진단도 눈에 띄게 어두워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기재부는 경제동향 12월호를 통해 지정학적 리스크가 여전한 가운데 통상환경 변화 가능성 등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트럼프 당선 이후 통상환경 변화 가능성을 두 달째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그린북은 계엄 사태에 따른 탄핵 정국 속에 발표된 만큼 전달보다 경제 진단 또한 나빠졌습니다. 기재부는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가계, 기업의 경제 심리 위축 등 하방 위험 증가가 우려된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경기 회복에 대한 문구는 아예 빠졌는데요. 10월 진단 때는 경기 회복 흐름이란 표현을 사용했고 지난달엔 완만한 경기 회복세로 표현을 바꿨는데요. 이번엔 회복에 대한 언급을 결국 제외했습니다. 실제 지난 10월 생산, 소비, 투자가 트리플 감소를 기록하는 등 우리 경제는 수출을 제외하고는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SBS 비즈 최지수입니다. 은행권이 희망퇴직 접수에 돌입했습니다. 특히 30대 직원이 포함되는 등 연령대 기준이 대폭 낮아졌습니다. 박연신 기자. 네, 박연신입니다.
어떤 은행이 희망퇴직 접수를 받고 있습니까? 신한은행이 오늘부터 오는 17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데요. 대상 연령이 크게 낮아졌습니다. 리테일 서비스직 직원 가운데 근속연수가 7.5년 이상일 경우 1968년 만 38세 이전 출생 직원이면 해당되는데요. 이외에 4급 이하 직원은 만 52세 이전, 부부장과 그리고 출생 직원 등이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인사 적체를 줄이고 조직 내 인력 순환을 늘리는 차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NH농협은행은 지난달 18일부터 21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는데요. 대상자는 전 직급 10년 이상 근무자 가운데 만 40세부터 56세까지가 해당됩니다. BNK 부산은행도 지난 9일까지 10년 이상 근무한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습니다. 박 기자, 희망퇴직 조건은 어떻습니까? 희망퇴직 대상자 중 가장 나이가 어린 1986년생 연봉 8천만 원으로 가정해 본다면 이들은 희망퇴직금으로 26개월분을 받게 되는데요. 여기에 10년에서 15년 정도 근속연수를 고려해 기본 퇴직금까지 더한다면 약 2억 5천만 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신한은행은 앞서 지난달부터 본점에서 인공지능 AI를 활용한 은행원 안내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 같은 변화와 내년 불확실한 경영 환경에 대한 우려가 이번 희망퇴직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신한은행은 내년 1월 2일까지 퇴직 절차를 마무리한다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박연신입니다. 은행권이 연말 인사철을 맞아 줄줄이 수장 교체에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 보릿고개를 앞두고 현장 영업통을 발탁하는 것이 눈에 띕니다. 최나리 기자, 연임이 점쳐졌던 하나은행장 교체됐군요. 네, 차기 하나은행장 후보로 이호성 하나카드 사장이 선정됐습니다. 하나은행 영업그룹장 등을 거친 이 후보는 풍부한 현장 경험과 영업 노하우를 갖춘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1월 하나카드 사장을 맡은 이후에는 트래블 로그 카드를 흥행시키는 등 영업력과 수익성을 끌어올렸고 이를 통해 회사를 변화시켰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연임 가능성이 컸던 이승열 현 하나은행장은 연임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고 지주 부회장직에 전념하기로 했습니다. 조병규 은행장 대신 최근 우리금융도 부당대출 사건에 연루된 조병규 은행장 대신 새 얼굴 정진환 중소기업그룹 부행장을 차기 행장에 내정했습니다. KB금융도 은행과 비은행 경력을 두루 갖춘 이환주 KB라이프 생명보험 대표를 차기 은행장으로 선택했는데요. 금융권 안팎에서 이재근 현 행장의 사면임의 무게가 실렸지만 KB금융은 변화를 택했습니다. 농협금융은 오늘 임추위를 여는 가운데 이석용 농협은행장도 교체가 유력합니다. 교체될 경우 5대 은행 중 은행장 연임이 이루어진 곳은 신한은행뿐입니다. 최 기자, 교체 배경은 뭔가요? 네, 불확실한 금융 환경에 대비하고 최근 불거진 내부 통제 이슈 등에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국내외 영업 현장을 두루 경험한 인물들이 배치된 점에서 현장 형태 수장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은행들은 과거 금융 외환 위기에도 영업통 은행장 선임으로 경쟁력을 유지했었는데요. 1999년 외환위기 극복 당시 이인호 신한은행장, 2008년 금융위기 당시 김정태 하나은행장이 대표적입니다. SBS 비즈 최나리입니다. 대한항공이 국내선 선호 좌석에 대해서 추가 요금을 부과하려다가 논란이 일자 철회했습니다. 사실상 가격 인상에 나서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 여론 때문입니다. 신채연 기자,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자마자 요금 인상 논란이 불거졌네요. 네, 당초 대한항공은 오늘 출발하는 국내선 항공편부터 선호 좌석에 대해 추가 요금을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일반 좌석보다 다리 공간이 넓은 엑스트라 레그룸, 그리고 타고 내리기가 편한 일반석 맨앞 좌석을 대상으로 추가 요금 10,000원에서 15,000원을 받을 계획이었는데요. 이미 국제선 항공편에 선호 좌석 추가 요금제가 시행되고 있는데 이 제도를 국내선에도 확대 적용하려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자마자 가격 인상부터 나섰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대한항공이 이를 철회했습니다. 대한항공은 포괄적 서비스 개선 차원의 시행 목적과 달리 과도한 우려가 있어 철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에는 대한항공 마일리지 제도 개편안이 백지화된 사례도 있었죠? 네, 앞서 대한항공은 마일리지 공제 기준을 지역에서 운항거리로 바꾸는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장거리 노선 중심으로 마일리지를 기존보다 더 많이 소진하도록 하는 내용이었는데요.
마일리지 혜택을 축소한다는 비판이 커지고 정부와 정치권의 압박이 이어지자 대한항공은 마일리지 개편안을 사실상 백지화했습니다. SBS 비즈 신채원입니다. 식용유 가격 인상을 이유로 튀김류 납품사의 마진을 일방적으로 깎아버린 교촌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교촌이 이를 전면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선우 기자, 어떤 내용입니까? 네, 교촌 F&B는 공정위를 상대로 지난달 초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지난 10월 공정위는 교촌에 대해 협력사 갑질 혐의로 시정 명령과 과징금 2억 8,3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첫 공판은 이르면 내년 2월쯤 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교촌 관계자는 공정위 제재 결정 당시 당사 입장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 법원의 객관적 판단을 받아보기 위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유선우 기자, 쟁점이 되는 것은 뭡니까? 네,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갑질을 했다는 게 공정위의 처분 근거기 때문에 거래상 우위가 있었는지 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교촌은 코로나19 시기에 치킨 전용류 가격이 급등하다 협력사의 유통마진을 한 캔당 1,350원에서 0원으로 깎아 통보했습니다. 이로 인해 협력사 두 곳은 약 7억 원을 손해봤는데요. 교촌과 연 단위로 계약을 맺고 있어 계약 갱신을 기대하고 이에 동의했지만 이후 거래가 끊겼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입니다. 이에 대해 교촌은 폐식용유 수거 이익이 채식용유 공급 이익보다 높아져 협력사들이 마진 조정에 동의한 것이고 부당한 이득을 취한 건 없다는 입장입니다. SBS 비즈 류선우입니다. 은행의 대출 연체율이 지난 10월 기준 0.48%로 한 달 전보다 0.03%포인트 소폭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집계 결과를 밝히며 새롭게 발생한 연체 규모는 2조 5천억 원으로 비슷하지만 기존 연체 채권을 정리하는 규모가 줄면서 연체율 수치가 올랐다고 설명했습니다. 부문별로는 기업대출 연체율이 0.56%로 0.04%포인트 올랐고 가계대출은 0.08%로 0.02%포인트 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공기질응센터에서 전해드리는 대기오염 예보입니다. 전국 미세먼지 실황을 보시면 대기질 대체로 깨끗한 편입니다. 현재 서울은 독산 2동과 4동, 시흥 2동을 중심으로 먼지 농도가 가장 낮습니다. 오늘 한낮 서울 4도, 인천 3도에 그치며 쌀쌀하겠습니다. 서쪽과 일부 경상 서부를 중심으로는 눈이나 비가 내리겠는데요.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공기질은 오후에도 깨끗하겠습니다. WHO와 환경부 기준으로 전국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이 예상됩니다. 다음 주 화요일까지 깨끗한 공기가 이어지다가 주 중반 중서부 지역부터 공기가 탁해지기 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기오염 예보였습니다.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